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1위인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의 정보가 털린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후속 조치는 미흡했었는데요. 로켓 배송에 가려진 최악의 보안 참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포함한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김봉태입니다. 지난달 30일 뉴스 10에서는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사실상 전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인 쿠팡에서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는데요.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개인정보 4,500개가 노출됐다고 밝혔는데 9일 만에 유출 규모가 7,500개 확대된 것이라고 합니다. 해킹 시도는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비정상적인 방식의 계정 접속이 있었고 계정이 탈취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약 5개월 동안이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쿠팡은 앞서 이 사고를 지난달 18일 인지하고 지난달 20일과 지난달 29일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반 주문 정보 등인데요. 배송 주문 당시 입력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도 노출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쿠팡은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계정 비밀번호 등은 노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며 경찰도 지난 25일 쿠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접수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성명 불상자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통신사와 금융기관, 코인 거래소에 이어 쿠팡 정보까지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도는 그 규모와 심각성을 명확하게 수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바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경찰 등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신속한 조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출 경위와 내부 통제 문제, 5개월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는 앞으로 상세한 추가적 보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하는 기업 책임이지만 결국 그 피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고객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큰 문제인데요. 추가적으로 쿠팡의 보안 시스템의 문제, 특히나 국내 주요 플랫폼이 왜 반복적으로 정보 유출이 계속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유출이 국민에게 어떤 위험을 미칠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청자들에게는 쿠팡을 사칭한 피싱 문자나 전화를 주의하고 공동 현관 비밀번호 변경과 결제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로그인 기록을 살피는 등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였습니다. 뉴스센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쿠팡 측이 협박 메일도 수차례 받은 걸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1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쿠팡 측이 지난달 16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첫 번째 협박 메일은 쿠팡 사용자에게 보내졌는데 이름과 주소, 쿠팡 구매 품목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며 쿠팡 측에 민원을 제기해 알게 됐으며 두 번째 메일은 쿠팡 고객센터로 직접 협박에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메일을 보낸 계정은 두 개인데요. 이들이 동일범인지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배우와 같은지는 경찰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메일 경로 등을 수사하기 위해 해외 기관과도 공조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 국적의 내부 직원 소행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받기 전인 지난달 21일부터 경찰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고 이미 내사에 착수했던 걸로 나타났는데요. 고객 민원에서 고소장 접수까지 일주일 넘게 걸린 결로 드러나면서 쿠팡이 사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쿠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필요시 수사 확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기술적 사고를 넘어 협박 메일까지 이어진 것은 매우 심각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협박 메일이 고객과 고객센터를 각각 도달한 점에 대하여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하고 있으며 내사 착수 시점, 고소장 접수 전후 상황 등을 통해 사태 은폐 축소 의혹까지 짚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협박 메일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2차 피해 가능성이 어떤 내용일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으며 내부자 소행 추정 보도는 좀 더 명확히 파악해 다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보도에서는 보안 시스템이 왜 이리 허술한지 그리고 내부나 외부에서의 해킹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와이드 11에서는 국내 1인 가구가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인 36%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이라면 1인 가구는 오는 2042년쯤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천만 명에 달했는데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로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화 진입이라는 핵심 통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공식 통계에 근거해 1인 가구 비중과 향후 전망, 노인 인구 규모 등을 전달함으로써 사회 구조 변화의 중요성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더 보도량을 늘려서 1인 가구의 증가가 주거와 복지, 그리고 고립과 안전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초고령화가 연금과 의료체계에 어떤 모습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결국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의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는 이를 대비하는 메시지들을 계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잇에서는 지난달 미국의 관세 영향 우려에도 우리나라 수출이 11월 중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면서 수출 주력 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로 전체 수출이 6개월 이상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610억 달러로 역대 11월 중 최대를 기록했다는데요. 작년 같은 달 대비 8.4% 증가했으며 6개월 연속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출 상승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은 현재 반도체 단가가 내년에도 일정 정도 잘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있고 AI 서버, 데이터 부분들의 수요가 많고 공급 물량 확대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서 내년에도 반도체 수출이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25% 품목 관세 영향으로 우려했던 자동차 수출도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 판매로 반등했는데요. 특히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다른 나라로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수출은 공급 과잉 속 관세 직격탄을 맞으며 작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데요.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은 미국과 중국 비중은 좀 약해지는 면이 있지만 다른 나라 쪽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서 자동차가 현지 생산이 더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른 품목들도 현지 생산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11월 수출이 호조라면서 수출 실적의 주요 성과를 통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수출에 상승한 원인이라는 것과 미국 관세 우려 속에서도 성과가 유지된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전망까지 제시한 것은 상당히 유익해 보입니다. 반면 반도체 자동차 호조 뒤에 가려진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업종의 침체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침체가 우리 산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공급 과잉과 미국 관세가 중소 중견기업에 주는 부담에 대하여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우리 수출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반도체 편중 구조의 문제점과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 속도에 따른 영향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보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숙명여대 이류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류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것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 바로 물인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돗물이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부터 관련 시설 또 문제점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수돗물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깨끗하다는 생각은 사실 늘 갖고 있었지만 방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된 수치들이 놀라웠는데요. 수질지수 세계 8위에 빛나고 있는 대한민국 수돗물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방송은 우리의 삶에 있어 수돗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짚으며 시작합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은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반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정수장인 서울 성동구의 한 정수장을 찾았습니다. 제일 오래됐지만 가장 최신의 기술로 물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곳입니다. 정수과 주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는 취수부터 물 생산, 그리고 공급하는 일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관리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을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을 위한 관리 정책도 실행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호수나 댐 같은 저수지에서 불순물을 거르고 침전시켜 소독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수돗물을 임시 저장하는 정수 과정을 거쳐 수도배관을 통해 각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상수원에서 가정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수질 관리는 무려 170여 가지에 달하는데요. 환경부는 매년 전국의 161개 정수장을 평가하고 있고 대부분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환경청 기준을 충족합니다. 국가별 수질지수 8위에 빛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질. 이런 우수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수질 자동 측정기실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자동화된 장비를 이용해 물을 취수할 때부터 가정으로 송수할 때까지 수질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공간입니다. 서울시에 설치된 수질 자동 측정기는 2019년 225대에서 2024년 645대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안에서는 무려 약 357개 수질 항목을 엄격하게 검사하고 있었는데요. 장마철같이 강수량이 많을 때는 원수의 특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 정수 처리가 도입된 이후에는 이런 기후 환경적인 영향도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서울물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수준보다 많은 항목을 정기적으로 정밀 검사하고 연구하는 물연구기관인데요. 상수도 환경 개선을 위한 수도 재료를 연구하는 곳도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도 재료란 정수 처리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수돗물이 접촉하게 되는 모든 재료들을 말합니다. 수도 재료를 진단하고 재료가 손상되었을 경우 손상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까지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질 검사 항목 수는 WHO와 미국, 캐나다, 또 유럽 대비 월등하게 많은데요. 하지만 한국의 수돗물 음용률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낮은 수돗물 음용률의 원인이 궁금해졌습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 먹지 않는 이유로 막연한 걱정과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등이 꼽혔습니다.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거나 녹물 문제 등 잊을만 하면 나오는 수돗물 관련 사고에 국민들은 어딘가 모르게 안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후 배관은 싱크홀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전국 상수도 시스템에서 누수된 물 손실액은 약 3조 9천억 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배관 특성상 시간이 흐르면 부식이 되고 녹물 발생 우려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건물에서는 쉽게 배관을 교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노후 배관을 세척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더 오래된 건물들은 상태가 훨씬 심각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도 노후 급수관 및 필터 교체 비용 지원 등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방송은 노후된 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도전을 담기 위해 경기도 안성시를 찾았는데요. 이곳은 약품이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노후 배관의 수질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온작용으로 배관 내부의 물때와 세균을 제거하는 겁니다. 탄소 저감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기술력은 2025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대상 등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보이지 않아 관리하기 힘든 노후 수도관을 점검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작은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면서 지하 수도관의 상태를 정밀 진단합니다. AI 분석 기술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 수도관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시각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기술력으로 노후로 인한 누수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과부라 화합물에 대한 수돗물 수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노후 배관 개선 등 목소리를 내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노후된 수도관을 관리하고 있을까요? 수도 공급 회사 통합 운영, 노후관 진단 시스템 운영, 또 강력한 법적 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물의 가치를 지키고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은 정수장에서 바로 공급되기 때문에 탄소 발생이 적은 수돗물은 다른 물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기도 한데요. 수질도 우수하고 환경에도 이로운 대한민국 수돗물의 안전성을 좀 더 믿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류현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어요? 네, 저는 국민들이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였던 막연한 걱정에 공감이 됐는데요. 예.
하지만 방송을 통해 무려 170여 가지가 넘는 수질 검사 항목과 이 정수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수돗물 깨끗한 수준에 비해 음용률이 많이 낮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또 노후 배과 문제 역시 정부와 기업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안전성을 조금 더 믿어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 모두가 수돗물을 믿고 먹는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지금까지 숭영여대 이루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험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란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 빛난 시민들의 저력과 동시에 더 깊어진 정치의 분열, 또 여전히 끝나지 않은 내란 재판과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웅정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1년을 전후해서 관련 보도가 아주 본물을 이루었는데요. 먼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한밤중 난데없는 계엄령 선포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12.3 비상계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 충격의 그늘이 남아 있습니다. 계엄을 빠른 시일 내 해제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극우 세력이 대두하면서 혼란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최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당시 경찰의 행위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법한 행위였다고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경찰청 차원의 공식 사과는 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동안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람들로부터 반성이나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던 국민들로서는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언론은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다양한 보도를 내놨는데요. 작년 12월 3일 국회를 둘러싼 긴박했던 상황을 재구성하거나 이후 탄핵 표결,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집행 거부와 서부지법 난동,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등 일련의 내란 사태를 정리했습니다. 또 내란 재판 상황을 전하며 비상계엄 가담 방조자들의 혐의를 되짚어보기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정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저항한 시민 정신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격을 회복하게 했다는 평가와 함께 반성 없는 야권과 분열을 부추기는 극단 정치로 여전히 혼란한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비상계엄 발생 1년이 지났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사과 문제도 그렇고요. 다크투어 행사도 그렇고 내란 청산 등을 넣고 공방을 좀 벌여왔는데 언론은 이를 좀 어떻게 좀 전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1년이 지나도록 당 차원의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을 막론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내 단합만 강조할 뿐 계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국민일보는 국헌 문란에 책임 있는 당시 집권당으로서 진솔한 반성을 통해 신뢰 회복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극단 세력에 휘둘리며 쇄신 기회를 놓친 국민의힘이 윤어게인과의 결별로 상식을 복원해야 할 때라고 봤습니다. 한편 여당은 3대 특검 종료 이후 추가 특검을 검토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해 내란 재판 2심을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직 국민의 분노와 걱정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여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을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런가 하면 주요 내란 재판들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이 앞으로의 일정,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군 검찰 기소,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어지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관련자 2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내란 특검이 오는 1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란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인물의 기소 재판 현황을 정리하며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내란 재판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주요 인물들의 재판과 사실관계가 대부분 겹치는 만큼 네.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내란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지난달 13일 공판에서 내년 1월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2월 중순,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초쯤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엇보다 계엄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첫 계엄이 불러온 파장도 그렇고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건지 짚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언론은 이를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준 것은 물론 우리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고 국경마저 추락시켰습니다. 하지만 탄핵에 이은 질서 있는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연합뉴스는 국회로 진입한 무장계엄군을 철수시키고 탄핵 표결, 헌재의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시민의 힘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축적해온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는데요. 예. 촛불 시민으로 상징되던 광장의 정치가 K-팝 문화와 만나며 저마다의 응원봉을 들고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 K-민주주의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민의 힘과는 별개로 지도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민주화 이후 소중히 지켜온 민주주의 역사가 단숨에 퇴행할 수 있는 한국 민주주의 기반의 취약성, 계엄에 가담한 일부 군경 지휘관의 모습에서 권력기관 내부의 정치 중립 원칙이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점 등도 확인됐다고 봤습니다. 네. 한국일보는 헌정유린 이후에도 여전히 반성 없는 윤 전 대통령과 쇄신하지 못한 야당의 무책임, 절제나 타협보다 일방통행을 거듭하는 집권 세력을 지적하며 분열을 부추기는 극단 정치 속에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MBC는 브라질과 페루의 극과 극 내란 단죄 사례를 보도하며 내란 재판의 결과가 앞으로의 우리 정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계엄에 대한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적대와 또 분열이 점점 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끝으로 계엄 1년간 언론 보도가 어떠했는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 간 대화나 정치적 타협이 실종된 채 극단적 대립과 갈등만 계속되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예. 얼마 전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국민의식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적대화, 내 편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이 우리 사회에 미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치 사회적 분열 심화가 1위로 꼽혔는데요. 이런 공방 속에서도 12.3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계엄 책임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그 선을 넘나드는 보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가 허용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언론에서도 단호한 선긋기가 필요합니다. 내란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도 비로소 비상계엄 이후에 진정한 한 단계를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는 지양하되 내란 재판과 관련자들의 처벌에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고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복원하는 데 언론이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